말해. 너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지? 맞습니다. 진짜 더럽다. 내가 널 믿었던 내가 병신이지? 넌 다 계획된 거였어? 아닙니다.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랄하지 마. 그딴 변명 개소리로 들리거든. 믿어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믿으라고? 내가 미쳤다고 널 또 믿어.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됩니까? 꺼져. 내 인생에서 당장 꺼지라고, 이 개자식아. 지리산 자라, 조용한 농장에서 홀로 살아가는 여자.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변화가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남자가 문을 두드린다. 그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다시 뛰기 시작할 수 있을까?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세요. 나는 지현이라고 한다. 내가 29살 되던 해 남편이 큰 병을 앓고 세상을 떠났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몇 달 동안 병간호를 하며 곧 나아질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정했다. 남편이 떠난 그날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울기만 했다. 그가 떠난 후 내게 남겨진 것은 이 지리산 기슭의 넓은 농장과 끝없는 고독뿐이었다. 한때 남편과 함께 가꿨던 이 땅이 이제는 나 혼자 감당해야 할 공간이 되었다. 함께였을 때는 아름답게만 보이던 풍경이 이제는 한없이 쓸쓸하게 느껴졌다. 남편이 떠난 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리고 장터에 나가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나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처음에는 다들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다. 어떤 이들은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무 말 없이 피하는 듯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마을에서 조금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였다. 아주머니들은 가끔 다가와 아직 젊은데 다시 좋은 사람 만나야지. 하지만 그 말이 내게 와닿지는 않았다. 남편과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고 그를 대신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 마을 남자들은 나를 멀리했다. 부녀자들은 남편들에게 괜히 과부랑 가까이 지내지 마. 사람들은 내게 결혼 전에 했던 농담이나 다정한 말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저 먼 발치에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차츰 사람들과 멀어졌다. 장터에 가는 횟수도 줄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농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밤이 되면 집 안은 적막했다. 거실에 커다란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듯 불었다. 남편과 함께였을 때는 이런 밤이 무섭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창밖을 보며 차를 마시기도 했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서로 기대어 앉아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커다란 집이 나 혼자 감당해야 할 공간이 되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사람은 결국 혼자구나. 사랑도 행복도 결국은 다 흩어지는구나.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문득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랐다. 함께 논밭을 가꾸던 시간, 시장에서 사소한 걸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순간, 그리고 그가 나를 보며 지어주던 따뜻한 미소까지,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기에 나는 그를 잊을 수도 새로운 사랑을 꿈꿀 수도 없었다. 마을에서 나는 점점 잊혀져 갔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농장의 나뭇잎이 하나둘 붉게 물들고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서늘해졌다. 올해도 혼자서 농장을 관리하려니 벅찼다.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일손을 구한다고 말했고 누군가를 보내주겠다는 답을 들었다. 그날 오후 낯선 남자가 농장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허름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세련된 느낌도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여기 농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는 문을 열고 그를 살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말투에도 주저함이 없었다. 이름이 뭐죠? 정우라고 합니다. 농장 일해본 적 있어요? 네. 전에 다른 곳에서 일했습니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이 농장은 단순한 밭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일궈온 공간이었다. 낯선 사람을 들이는 것이 꺼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일의 양이 너무 많았다. 일단 해보세요. 그렇게 그는 내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정호는 묵묵히 일했다. 말수가 적었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농장의 마당을 쓸고 해가 지면 도구를 정리했다. 그런 그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신뢰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잘 맞았던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정우가 내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했다.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장은 내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도 한번 보세요. 나는 속으로 불편했다. 농장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만들어 온 것이었다. 내가 지켜온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정우가 한 방식대로 했더니 일의 효율이 확실히 높아졌다. 그제야 나는 조금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밤 마당에서 감을 따고 있던 정우가 문득 말했다. 과부로 사는 거 힘들죠? 나는 순간 멈칫했다. 마을 사람들도 친척들도 쉽게 꺼내지 않던 말을 그는 너무도 담담하게 말했다. 힘들죠? 그런데 남의 입에서 들으니 기분이 별로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다들 생각해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죠. 나는 정우를 노려봤지만 그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순간 피하고만 싶었던 감정들이 밀려왔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끔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감을 한 개 따서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가끔은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밤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긴 대화를 나눴다. 정우는 묵묵히 일했다. 힘이 좋았고 손놀림도 빨랐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하는 일이 점점 농장의 자리를 잡아갔다. 그가 오고 나서부터 농장은 확실히 활기가 돌았다. 늘 혼자서 하던 일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아침이면 마당에 나서기도 전에 이미 삽질 소리, 물소리가 들려왔고 한낮에도 그는 쉼 없이 움직였다. 나는 가끔 멀리서 그를 지켜보곤 했다. 긴 소매를 걷어 올리고 땀을 닦으며 일하는 모습이 어쩐지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오랫동안 나만의 방식대로 농장을 운영해왔고 정우는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감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이렇게 가지를 쳐야 내년에 더 많은 감이 열려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나무가 약해져요. 난 남편이랑 늘 이 방법으로 해왔어요. 과거의 방식이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농장을 몇 년이나 운영했는데 내가 모를까 봐요?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저는 나무 농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아는데. 나는 순간 화가 났다. 남편과 함께했던 방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이 농장은 내 거니까. 정호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내 의견을 따르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을 조금씩 시도하는 듯했다.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나는 그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하게도 정호가 일을 마치고 농장 밖으로 나갈 때면 나도 모르게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 아침이면 늘 먼저 일어나 물을 주고 저녁이면 조용히 농기구를 정리하는 모습, 그런 장면들이 쌓이면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서 있었다. 창문 너머 마당에 서 있는 정우가 보였다.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자꾸만 궁금해졌다. 내가 그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피할 수도 없었다. 과연 그도 나처럼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날 밤, 지리산에는 예상보다 더 큰 비가 내렸다. 낮부터 흐리더니 저녁이 되자 빗방울이 거세졌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나는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탁탁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에 날아가는 나뭇가지 소리인가 싶었지만 뭔가 이상했다. 촉이 좋지 않았다. 결국 얇은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정우가 있었다. 그는 축축하게 젖은 옷을 입은 채 마당 한쪽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다가가자 정우는 손에 들고 있던 덮개를 마저 씌우면서 대답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나무 장작이 젖으면 내일 불 떼기 어려울까 봐요. 그거 내일 해도 돼요. 이 비 맞으면서까지 꼭 지금 해야 해요. 비가 더 오면 늦어요. 젖기 전에 막아야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 중요한 건 장작이 아니라 그의 상태였다. 됐어요. 그만해요. 다 젖었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들어가요. 나는 정우의 팔을 잡아당겼다. 손끝이 닿자 그의 체온이 전해졌다. 젖어 있어 차가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따뜻했다. 그는 한동안 내 손을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손을 뺐다. 나는 어색해져서 뒤돌아섰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그의 숨소리가 뒤섞여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나는 마른 수건을 하나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거라도 닦아요.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정우는 말없이 수건을 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지만 내 안에서 더 크게 울리는 소리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그보다 더 시끄러웠다. 정우의 젖은 손끝, 비에 젖은 그의 몸, 그리고 내 손을 스칠 때 느꼈던 따뜻한 체온,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떠올라 나를 괴롭혔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몸을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어느새 그의 방 앞에 서 있었다. 한동안 망설였다. 손을 들고도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없었다. 이게 옳은 걸까?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와버린 이상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정우가 서 있었다. 그는 잠에서 막 깨어난 듯 눈을 비비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본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사모님, 그는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한 듯 보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우는 나를 보며 한 걸음 다가왔지만 여전히 거리를 유지하려는 듯 보였다. 그냥 잠이 오지 않아서요. 그는 내 표정을 살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비가 와서 그런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우는 나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저는 그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의 말에 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동시에 속이 뜨거워졌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그는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마치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정우 씨는요?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한 걸음 다가가자 정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누른 감정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렸다. 거친 숨결과 강하게 뛰는 심장 소리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정우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사모님, 제발.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멈칫했다. 하지만 곧 결심한 듯 다시 한 걸음 다가갔다. 오늘 밤만큼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있을 수 없어요. 정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가슴에 손을 올린 채 조용히 속삭였다. 정우 씨, 나 너무 외로워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나를 안아주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들렸지만 그 순간 내 세상은 멈춰버린 듯했다. 그날 아침 나는 정우의 품에서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빗소리는 잦아들고 있었고 방 안에는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나는 그 온기에 잠시 더 머물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당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에 모든 것이 깨져버렸다. 이제 그만 나오지 그래. 나는 순간 몸을 굳혔다. 정우 역시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히더니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나는 이불을 단단히 감싸쥐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곧장 문을 열고 나가더니 마당에서 누군가를 마주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몰래 밖을 엿보았다. 마당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나이대는 정우와 비슷해 보였고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찾았어. 낯선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정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뭐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아직 못 찾았다고. 그만둬. 난 더 이상 못해.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떠날 거야. 이제 더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정우?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찾는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정우를 불렀다. 그는 마당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정우는 나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있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으며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처음부터 말해봐요.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 저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부탁. 네. 누군가가 사모님이 가진 땅과 관련된 문서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날 속이고 접근한 거였네요.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말하는 거죠? 찾았으면 그냥 가져가면 될 거 아니에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왜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 사모님을 낯선 사람처럼 대할 수 없으니까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의 말이 거짓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정우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그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가 떠나려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뒤흔들었다. 나는 그를 믿어도 되는 걸까? 한순간이라도 거짓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을까? 그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 거친 손으로 나를 감싸던 온기, 그리고 빗속에서의 순간들. 그것들마저 다 거짓이었던 걸까?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밤 공기는 싸늘했다. 하늘은 어두웠고 바람이 거칠게 불었다. 나는 겉옷을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갔다. 정우는 마구간 앞에서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떠날 준비를 마친 듯했다.
등에는 짐이 실려 있었고 그의 손은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나는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차갑게 물었다. 어디로 가려고요? 정호는 움직이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둡고 깊었다. 마치 이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 내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떠나야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여기 있는 건 더 이상 제게 맞지 않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아니면 내가 이유예요? 정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가며 다시 물었다. 정호 씨, 정말 나한테 아무런 미련도 없는 거예요? 그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터질 듯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가지 마요. 정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다. 이러지 마세요. 사모님, 내가 사모님이면 당신은 내 말 들어야죠. 나는 한 발 더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같이 가요. 정호는 숨을 멈춘 듯했다. 뭐라고요? 내 방으로 가요. 그 순간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싸늘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내 몸은 뜨거웠다. 정호는 나를 바라봤다. 긴 시간 동안 마치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리고 그는 고삐를 내려놓았다.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이후로 우리 둘 중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정호의 눈빛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다. 나 역시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마요. 정호는 입술을 꼭 깨물며 내 눈을 바라보았다. 마치 스스로를 억누르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사이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 정우는 갑자기 내 손을 뿌리쳤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당황했다. 왜요? 이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고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이제껏 혼자였어요. 아무도 나를 여자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호 씨는 나는 한 걸음 다가가며 속삭였다. 정호 씨는 나를 그렇게 보잖아요.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풀기를 반복했다. 마치 갈등하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사모님은 제게 과분한 분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대답해봐요. 내 마음이 틀렸어요? 내가 혼자 착각한 거예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곧 답이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한 번만, 오늘 밤만 우리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는 눈을 감았다. 마치 자신과 싸우는 것처럼. 그리고 다음 순간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긴 밤이 시작되었다. 새벽이 밝아올 때쯤 나는 창가에 서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제와는 다른 감정들이 차올랐다. 정우는 침대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어쩌시겠습니까? 의 질문에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도 나도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정우 씨, 나랑 떠날래요? 그의 눈이 커졌다. 떠난다고요? 그래요. 여기서 벗어나요. 우리 둘 다 새롭게 시작해요.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곁을 돌아보자 정우가 있었다. 그는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다. 단단한 팔이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마치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강인하지만 평온한 숨결.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살며시 만졌다. 정우호 씨. 그는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나는 가만히 웃었다. 그냥 이 순간을 조금 더 기억하고 싶어서요. 정우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이 평온한 순간을 조금 더 즐기고 싶은 듯.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리산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하고 평온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그를 믿고 싶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떠날 수도 있다는 불안함도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정우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는 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만의 착각이면 어쩌죠? 정호는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이 착각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정말 함께할 수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정우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